예, 크리스마스 기분이 유독 안 나는 올해지만 그래도 올해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계속 캐롤도 하면서 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지금 산타 모자를 썼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결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올 한 해에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돌프 김영민입니다. 코를 붙여줬어요. 이게 빨간 거를. 그럴 걸 그랬네요. 센스가 없었네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기가 막힌 모습을 신율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아주 귀여운 산타 모자 핀을 하고 계시고 저는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방울 소리도 나요. 아, 그러네. 들리세요? 그 방울 소리 함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새 네네. 예. 야,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고 뭐 오늘 약속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세요. 근데 기사 보니까 오로라핑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그 애니메이션 어떤 캐릭터로 만든 장난감인가 봐요. 이 오로라핑이 지금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애기들은 다 착하죠. 뭐. 그래서 한 학부모가 아이가 오로라핑을 달라고 산타 할아버지께 소원을 빌길래 이미 산타가 출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 오로라핑 구하기에 뭐 한창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많은 분들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산타가 있다고 믿는 나이는 늦게 될수록 좋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꿈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실과 그만큼 거리를 두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산타 진짜 옵니다. 제 모자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산타는 아니고 산타를 저는 이 가장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산타 반드시 옵니다. 그럼요. 우리 어린이들 들으시는 혹시 엄마 아빠랑 들으는 어린이 있으면 산타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올 한 해 뉴스를 정리하는데 자,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래가 없나요? 그렇군요. 뭐 뾰로롱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없네. 예. 그러면 그 의정 갈등 뉴스가 5위를 했네요. 네, 사실 올 한 해 주요 뉴스를 뽑을 때 5, 4, 3, 2, 1 전부 다 기분 좋은 뉴스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원래 뉴스는 기분 좋은 뉴스가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5위가 이것도 뭐 기부금이 역대 최고로 달했네요. 뭐 이런 거. 4위는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잘 나가도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이거 언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네. 5위부터가 조금 뭐랄까 올 한 해 많은 국민들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뉴스이긴 한데요. 올해 2월에 시작된 일이죠.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씩 늘려서 이들이 모두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을 추가로 배출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가 위기이기 때문에 의사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 의사들이 반발했죠. 근본적으로 이 필수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했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암 수술 같은 중요한 수술들이 연기됐다라는 제보들도 있었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못 찾아서 수시간을 응급실을 타고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오래 하면서 이제 뭐 오래 살았죠 사실. 근데 계엄령을 다시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계엄령 포고령에 이건 진짜 생전 처음 봤어요.
아니 그 의대생을 파업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서 처단한다라는 표현 쓴 거는 전 상상을 불허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또다시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됐는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이 문구가 나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문구가 있었는데 후폭풍이 정말 거셌습니다. 포고령에 콕 집어서 의료인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럼 이탈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단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탄핵 표결에도 참석을 했었던 의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도 엊그제 의협 비대위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여기에 참석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유세고요. 지난 7월 13일 유세 때 이 트럼프 후보가 20세의 남성 토머스 크룩스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에 스치면서 트럼프 당시 후보는 목숨을 건졌는데 안타깝게도 유세를 지켜보던 한 명은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행동이 더 화제가 됐었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면서 싸우자, 파이트를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멋진 사진으로 남았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20년차 베테랑 사진 기자인 AP통신 소속의 에번 부치 기자에 의해서 사진으로 남으면서 또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부치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 총격 소리를 들은 순간에 나는 이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돼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유세였고 사건이었던 만큼 트럼프 후보는 이 버틀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유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만나러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전 총리하고 당시 총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 또 트럼프도 방문하러 갔고, 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 노트르담 이 성당 여기에 트럼프를 또 초청해서 만났고 트루도 총리는 제일 먼저 가서 만났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났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용진 회장밖에 없어요. 네. 15분 만난 거. 정부 인사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한덕수 총리가 주미대사를 했거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서 미국 내 인맥이 나름대로 꽤 있는데 이분은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6일에 뭐 이 보고를 하고 27일 날 할까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론으로 지금 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역풍도 걱정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아직은 이제 권한대행이니까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기 행정부 출범 전후, 그러니까 뭐 내년 1월을 전후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고위급 소통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희망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할 수도 있고 원하면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을 하고 이후에는 가급적 빠르게 외교장관 수준쯤에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라서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그리고 과연 만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진짜 요새 걱정 많이 돼요. 오늘 환율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 좋은 소식 3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띵동 3위입니다. 이거 모르죠? 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게 몇 번 겹치면 네. 아파트 맞아요. 이거 띵동 따다다다다. 맞아요. 네.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야, 근데 이번 3위 이 파리 올림픽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올해 올림픽 정말 이거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뭐 결산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네. 올림픽이 올해였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지금. 정도로 이거 작년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자, 야. 다들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우리가 파리올림픽 보면서 막 울고 웃고 응원하고 했던 기억 다들 나실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1976년에 치러졌던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선수단 규모가 제일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상 금메달이 5개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역대급 성과를 거두게 된 거고요. 금메달만 보면 13개를 획득했거든요. 2008 베이징, 2012 런던 올림픽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전체 메달 수로 봤을 때도 우리 88 서울 올림픽 때 메달 33개 획득했는데 그때보다 단 하나 부족한 아주 많은 메달을 획득해냈습니다. 특히 총, 칼, 활 이렇게 불리는데 양궁, 펜싱, 사격 이쪽에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정말 훌륭하고 잘했는데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또 스타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해진 선수를 한번 뽑아라 하면 이 선수죠. 네, 그렇죠.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던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지 선수가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 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이 사격을 하는 포즈 그리고 사격을 하고 나서 그 시크한 표정. 글쎄 그 사진 한 장이 완전히 네. 사람 머리에 박혀요. 그냥.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그분은 본업을 하신 건데 연기하는 것처럼 뭐랄까 글쎄요. 그런 영화처럼 찍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또 화제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 김예지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SNS에 이 김예지 선수의 경기 영상 올리면서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 이런 글까지 썼는데요. 이 여파로 김예지 선수가 또 국내 최초로 이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의 앰베서더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명품 패션 브랜드와 화보도 촬영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김예지 선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CNN은 김예지 선수에 대해서 모두가 사랑에 빠진 영화 주인공과도 같은 저격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CNBC는 파리올림픽을 빛낸 스타 10인의 김예지 선수를 꼽기도 했으니까 전 세계인의 안목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번 올림픽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맞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직후에 대표팀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 무릎 부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훈련 방식이나 운영 방식,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나 뭐 다양한 부당함, 부조리함을 공개적으로 토로를 한 겁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낸 게 여자 배드민턴 단식이 1996년 이후에 28년 만에 금메달이라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쏠린 그 시점에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최근에 당시에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 발언이 이렇게 파장이 커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겼든 졌든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점을 말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지만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체육회의 고질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사회적 공론화 네.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2위 알아볼까요? 띵동 따다다다다 어떻게 해요? 이 노래 계속 생각나요. 좀. 자, 2위는 정말 이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뉴스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한국인 최초고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입니다. 또 우리나라 안으로 좁혀서 노벨상 수상자를 봤을 때는 지난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 이어서 두 번째 수상입니다. 사실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걸 두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 굉장히 출판계와 서점계가 사실 불황으로 굉장히 맞아요. 침체를 겪었었는데 이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도 생겨났고요. 또 지난 12월 10일에 노벨 문학상 시상식 앞두고 그 일주일 전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한강 작가가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 작품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한강 작가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언론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좀 지속 시간이 우리나라가 좀 길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 딱 주목하다가 또 다른 문제 터지면 그렇게 되는데 한강 열풍은 아직 식지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나흘 전에 발표된 교보문고의 통계를 보면 12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한강 작가의 작품 6편이 종합 10위권 내에 6편이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스24가 발표한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1위부터 5위를 모두 한강 작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한강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요. 그리고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에 또 작품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 주간 대비해서 그 다음 주에 판매량이 2배가량 증가했었고요. 9주 연속 종합 1위에 오른 소년이 온다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주간 대비 134.3% 이상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의 신드롬이 좀 빨리빨리 그리고 뭐라 그러나 긴 좀 뭔가를 들여다보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세상의 풍속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위입니다. 이거 아파트는 아니네. 1위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죠.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이 탄핵 관련 뉴스, 비상계엄 관련 뉴스가 1위죠. 사실 1위만큼은 좋은 뉴스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제가 아까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뉴스는 원래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좀 너무 충격적인 일이 연말에 발생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당연하죠.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 비상계엄 탄핵 국면 뉴스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엄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또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즉각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켰고요.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자유를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반자유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한다는 이 논리적 부정함을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 아직도 진행형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1차 탄핵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아주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자발적 퇴진을 거부했고요. 결국에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이 표결에 붙여져서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을 했고 수사기관 역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출석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과연 체포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그런 뉴스임 가능성도 부탁드립니다. 있다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계엄은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논리적 부정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울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우울함을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바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98님 교수님도 영민 아나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698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되시고요. 예, 그럼요. 해피 뉴 이어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럼요. 예,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